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중세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층집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층에는 지상의 영역, 자연 영역 혹은 세속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2층의 영역에는 초자연적인 영역, 천상의 영역 혹은 영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2층에는 신학과 계시의 정신으로 알 수 있는 곳이고, 또 1층에는 이성과 철학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2층 집을 지어서 철학과 신학을 종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성과 철학은 계시와 신학의 간섭을 받지 않고 상대적인 독립과 자기 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이성은 스스로의 자율성을 가지고 학문 세계를 또 이 지상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을 탐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성을 갖게 된 이성은 점점 더 그 힘이 강해져서 2층으로까지 1층에 머물지 않고 2층으로까지 자꾸 그 힘을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1277년에 교회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 교만한 이성아, 거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러한 교회의 칙령을 그 당시 대표적인 두 도시의 대학, 옥스포드와 또 파리 대학에서 이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한편 아베로에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했고요. 토마스의 글도 일부 그렇게 검소로 지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성의 범위, 경험주의 정신은 점점 더 새로운 영역으로 그 확장되어지고 급속하게 성장함으로써 계속적으로 2층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험을 느낀 소위 14세기의 요하네스 둔 스코투스와 윌리엄 오캄이 등장해서 그 둘 사이, 그러니까 1층과 2층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전련시켜버리는 소위 잠재적 이중진리 체계를 열어놓게 됩니다. 즉 신학적인 진리와 또 철학적인 진리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의한 이 계시의 지식이란 것과 경험적인 이성에 의한 이 자연세계의 지식이란 것이 두 종류가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두 진리 다 각각의 구획에서 머물러 이성은 자연세계에 국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성이 계시를 자꾸 넘다보는, 넘어오는 그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성을 그 제자리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런 이중 진리 체계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성이 2층으로 잠식해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어진 그때부터 이성은 신앙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하게 되고 독립을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초기의 헬라인들처럼 이성의 자율성을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이성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이 세속주의로 자꾸 이제 회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학문의 태도는 17세기 근세 철학을 거쳐서 18세기 계몽주의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한편 2층의 그러한 계시의 영역, 천상의 영역도 이 거기대로 철학과 이성에 의하지 않고 보다 더 성경적인 입장,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바울이나 요한이나 그런 분들이 가졌던 비기독교적 사상에 대해서, 비기독교적 관습에 대해서 그것들을 타협하거나 그것들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와 계시가 그런 비기독교적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복시키고 이 계시와 은혜가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고 죄에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런 변혁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좀 더 일관되게 주장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요. 이 종교개혁이 이제 17세기에는 청교도 개혁주의로 나타나고 18세기에는 영적 대각성의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층에 속하는 이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는 넓은 의미에서 종교개혁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대략 1350년에서 1650년에 이르는 약 300년간의 서구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화적 변혁, 사회적 변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르네상스 초기에는 즉 14세기 중반이나 15세기까지는 이 철학보다는 이 문학과 예술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태리 중심으로요.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제 16세기 또 17세기 중반으로 갈수록 이 종교에서 중세 카톨릭이 이제 이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고요. 종교 개혁의 곧 사회적 변혁으로 뒤따라 큰 변화를 겪게 되게 됐습니다. 자, 초기 르네상스는 이제 과학적인 발명과 또 새로운 사상으로 등장해서 중세 전통과 이렇게 뒤섞이는 문지방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세 사회와 확연히 다른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가 폭발하고 엄청난 활력이 넘치는 시기가 르네상스 시기인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세 가지의 중요한 발명품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촉진하게 됩니다. 그 첫째 발명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이 나침반이 발명됨으로써 이제 원거리에까지 항해를 하게 되죠. 자, 원거리 항해가 가능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지리로 새로운 지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콜럼버스의 어떤 신대륙 발견이랄지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 신대륙 발견, 새로운 지리의 발견은 곧 이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고 해외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외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가 축적이 되고요. 이제 화폐가 다량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상공업이랄까 금융업이 막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상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동안 중세의 어떤 사회 구조, 영주와 농노를 중심으로 되어진 농업 경제에서 상업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고요.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 영향력을 끼쳤던 성직자 계급들이 이제 상민에게, 평민에게로 그 영향력이 옮겨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발명은 나침반에 이어서 1450년에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자 인쇄술입니다. 활자 인쇄술로 말미암아서 이제 원거리 항해로 세계의 문명들이 서로 접촉하고 진정한 세계 역사가 성립되는 이 시기에 이 인쇄의 기술이 이제 학술적인 책들이 이제 고대나 중세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전파되는 것이었죠. 중세 시대만 해도 일일이 필기했잖아요. 한
하나하나 다 필겠는데 이제는 인쇄하는 것으로서 폭발적으로 이 지식이 신속하게 늘어나고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사회 문명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중시시대에 교회 권력이 장악했던 그 지식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가 있었던,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또 라틴의 저자들이 써놓은 글들을, 즉 고전 연구에서 이제 그들의 수사학이랄지 시, 역사, 윤리 등을 집중 연구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학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학문을 가리켜서 인문학이라고 말을 하죠. Study of Humanity. 나는 그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요. 그들 스스로를 인문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지식의 다량 확보는 자연과학 방면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연에 관한 새로운 지식들이 막 접해짐으로써 그동안 중세시대까지 통념으로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지식에 충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이 천동설, 즉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세계관이었는데 그게 전부 지구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냥 하나의 별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지구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것 같은 이 성경의 권위에 일대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케플러는 이제 천체의 어떤 운동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우주 속에 하나의 통일된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나 이 차이는 결국 어떤 양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주장함으로써 이 학설이 인정될 경우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교리에 일대의 큰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신지식들이 중세의 그동안의 신학적인 세계관에서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옮겨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중요한 발명품이 화약이었습니다. 화약. 무사들이 그동안 칼로서 이제 열심히 역할을 하고 그 지위가 확고했는데요. 이제는 화약이 등장해 버리니까 중세 봉건 신분 사회 체제에서 기사 계급의 막강한 위치가 흔들어지게 되고 기사 계급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봉건 영주들도 이제 국왕의 후원을 받는 그 당시에 상인 계급들, 장인들의 어떤 등장으로 말미암아, 자, 그들은 국왕들이 후원해 줍니다. 국왕들이 후원해 줘야 그 힘으로 이제 상인들이 세계에 나가서 이제 무역을 할 수가 유리하기 때문에요. 국왕과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이 중세 봉건 사회의 신분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발명품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의 격변은 이제 전통적인 중세의 신학적 세계관만으로는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자들은 이 새로운 시대를 담아낼 어떤 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이 눈여겨보았던 것은 그 답을 고대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불어로서 재생이잖아요. 재생, rebirth.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다시 일으킨다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자, 무엇을 다시 일으키느냐 하면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 있는 첫째, 인간 중심의 문화가 새롭게 일어나고요. 두 번째, 이제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발견을 이제 고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철학이나 문학뿐만 아니라 어떤 건축, 미술, 조형예술 뿐만 아니라 정치 형태,
의학, 기술, 법률, 상업 제도까지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까지 신 대신에 인간이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특히 철학적인 방면에서도 이태리의 플로렌스라고 하는 도시에는 아카데미아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곳에서 플라톤이나 플로티누스의 저서들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 문화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되지요. 그동안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제 그 중세 스콜라 학파의 어떤 철학적 백그라운드를 해왔는데요. 이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비판을 받고 스콜라 학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의 플라톤과 로마의 플로티누스의 철학이 르네상스 철학자들에게 자극을 주고 새로운 창조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자나 인문주의자들이 기독교의 전통, 기독교의 신학 전부를 다 거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의 모든 사상가들은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했습니다. 즉 불신앙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중세 스콜라의 철학을 반대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논리나 자연 철학을 또 반대했지만은 그들은 결코 반종교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인문주의자들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형태의 교육을 추구할까를 고민했었고 더구나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새로운 윤리와 종교적인 상상력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문주의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페트라르카만 해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영적 자서전인 고백록을 읽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의 지도 아래 들어가서 14세기의 사람인 내가 가능한 될 수 있는 대로 아구스티누스의 사람이 되고자 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6세기 최고의 어떤 인문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에라스무스도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던 것이죠. 이제 라틴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러한 그 인문주의자들은 사실 그 이후에 현대에 와서 인간을 거의 신격화시키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과 삶에 대한 진지한 기독교적 관심을 반영한 크리스찬 인문주의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세상에서의 삶을 천국에 가기 위한 잠시 그치는 관문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세상에서의 삶 자체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예술은 인체를 경이롭게 여겨 생생하고 정확하게 그 나체를 묘사하죠. 인간의 솔직한 감정도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그러한 현상이었고요. 또한 르네상스 과학은 세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구성하는 형이상학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갖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이 세상의 실제적인 모습을 관찰하고 그것에서 탐구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고요. 르네상스 철학도 그동안의 전통적인 이론들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필요한 이 정치 철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사실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관심은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금 매혹을 느끼게 됐죠. 중세의 특징인 초자연주의에서 이제 자연과학, 자연의 활동, 자연적 접촉에서 즐거움을 갖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갈수록 자연세계, 소위 세속의 학문에 관심이 그 초점이 옮겨가게 된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한 새로운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사실 건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관여와 권위를 감소되거나 심지어 부정당하는 그러한 결과도 앞으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중세를 지나오는 동안에 짓눌렸던 인간성과 인간됨이 르네상스 시대에 새롭게 조명되고 회복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인간의 자기긍정,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존경, 스스로의 자아에 대한 사랑 등의 인간의 존엄성 개념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번영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 계급의 성장과 함께 자유로운 인간 정신이 존중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크리스찬 인문주의자들이 르네상스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고요. 기독교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세속적인 인본주의, 종교적 덮개가 잘려나가고 새로운 형태의 인간적 자기 주장을 하는, 인간을 위주로 하는 신 대신 인간이 활개치는 시대인 근대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근대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좀 더 직접적인 중세 로마 카톨릭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직접 부르짖기 전에 이미 16세기 최대의 그 르네상스 기독교 인문주의자의 상징인 에라스무스가 먼저 포문을 열었죠. 이전 세기의 스콜라 철학에 반발하고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치를 비판하고 성경의 언어와 사본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좀 더 단순한 기독교를 추구했던 것이죠. 독일의 로이 헬리나랄지 프랑스의 몽테뉴 이런 등등의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제 이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개혁은 새로운 측면이 많았지만은 일종의 르네상스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중세 스콜라주의를 대부분 건너뛰고 곧바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성경과 교부들, 특히 아구스티누스에게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고전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중세 카톨릭 교회가 아닌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났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르네상스, 초기 르네상스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